하겠습니다. 보시오. 네. 네. 예. 제가 그 엄청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서 하다가 좀 이상하거나 뭐 부족하다 생각된 거 있으시면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원곡선 암호에 대해서 뭐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타원곡선은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만족하는 곡선들의 점들의 모임을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그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하고 B가 마이너스 2, 0, 1, 2일 때 각각 타원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오른쪽에 그 4x4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더리움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SCP-256K1 A는 0이고 B는 7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타원 곡선상의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지만 계산을 해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수식부터 가지고 와보고요. 어, 그, 그 별표 연산을 이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호칭을 하던데 타원 곡선상에 어, P 플러스 P를 하면 이 멀티플리케이션 P라고 표기를 하고 그 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PQR 세 점을 찾는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석 달기가 되죠? 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P하고 Q하고 점이 있고 P하고 Q의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R이라고 하고 그것의 그 아래쪽에 그 대칭되는 점을 R이라고 해서 이 R을 찾는 것을 이제 P하고 Q를 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디션하고 더블링 두 가지 연산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디션의 경우에 이제 어, 그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람다를 구하는 방법과 P와 Q를 알 때 R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P와 Q가 다른 점일 때, 두 개의 점을 더하는 방법을 에디션이라고 하고, P와 Q가 같은 점일 때, 두 점을, 아, 한 점을 두 번 더하는 거죠. 그걸 더블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하기가 네. 실제로 더하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 더하기 연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그 다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연산의 정의가 실제로 선을 그어서 그 선에 만나는 점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가져왔는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를 저는 좀 그걸 위주로 봤어요. 뭐 여기저기 보니까 설명해 놓으신 블로그들 많이 있는데 수식을 막 열심히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투잡을 하다가 설명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고 싶은데. 네, 문제의 정의는 한 직선 위에 세 점 PQR이 있고 PQR은 모두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를 만족하고 P가 XP이고 XPYB이고 Q가 XQYQ일 때 R은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데모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나 뭐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지금 XY 점이 있을 때 요거 편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Y점 찍어서 레이블도 찍어놓고 각각의 점 옮기는 게 원래 됐는데 아, A하고 B를 바꿔서 이 어떤 타원 곡선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x점도 원래 바꿀 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원래 이거 x점을 이쪽으로 바꾸면은 그때 p와 q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 게 되는데 그 공식은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고 a하고 b가 이렇게 될 때 오른쪽에 곡선으로 나오고 지금 나오는 이 점이 지금 p죠. p고 이게 q고 p하고 q가 있을 때 지금 x하고 요 점이 지금 r이 됩니다. r을 구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y1의 좌표가 이 정도 되고 y2의 좌표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m 값이 나와요. m 값이 지금 기울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1 빼기 y1, x1 빼기 x2 분의 y1 분의 y2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우리가 x좌표를 알면은 y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v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편이었는데 이거 하면서 막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되게 그 옛날엔 다 배웠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새로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가 되고 그리고 어, V점은 실제로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값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보셨던 세 개의 수식의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져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P점은 XP, YP, Q점은 아, XQ, YQ, 그리고 R점은 XR, YR이라고 할 때, fx가 gx죠. fx는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bx 플러스 b고, g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기울기가 m인데, 기울기하고 x 빼기, x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r이고요. x 빼기 xp하고 더하기 yp를 하면은 그게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y가 된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타방 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알아보니까, 잠시만요. 알아보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었는데, 산타방 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서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 경우에 그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3차방정식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예, 이 경우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래 보시는 그, 세 개의 공식이 돼요. 알파 플러스 벨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는 a분의 c고,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게 공식으로 고등학교 시간에 모두 다 증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우 새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할 때 이 증명은 여기서 첫 번째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개수가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어, 수식을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이죠. fx하고 gx가 지금 이식과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y니까 y의 제곱을 해서 오른쪽에 놓고 y의 제곱은 여기 이미 계산돼 있으니까 왼쪽에 놓고 하면은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제곱을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서 보면은 x의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x의 제곱의 개수는 m의 제곱이 되겠고요. x의 개수도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식이 길어지지만 결국 필요가 없는 값이 돼서 이건 무시하고 x의 제곱의 개수를 이 위로 올리면
xp 플러스 xq 플러스 xr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돼서 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식 xr은 m의 제곱 마이너스 xp 마이너스 xq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식은 증명을 했기 때문에 P하고 Q가 같을 때 더블링하는 공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 더블링하는 공식은 아까 전에 보셨던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gx니까 fx의 제곱이고요. fx의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왼쪽으로 다 이항을 한 거죠. 이항을 하고 나서 편미분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2가 아래로 내려오고 fx 곱하기 x fx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왼쪽에 있는 걸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이 값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 완료했습니다. 네, 참 쉽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걸로 증명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예, 이걸 다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일단 증명이 된다는 걸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예,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션 할 때는 람다를 일단 그러니까 x1, x2 분의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온 람다를 넣어서 x3를 얻고 그걸 또 넣어서 y3를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LD형 계산을 하고 더블링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하고 일렉트릭 커브를 이제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파이나이트 필드는 다들 뭐 앞에 챕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파이너트 필드가 이전 챕터를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원매스를 읽다가 참 소질이 없구나 싶어서 그냥 인터넷 글을 읽는 걸로 예, 노선을 바꿨는데 파이너트 필드는 실제로는 뭐 2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숫자들의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멀티플리케이션 관련된 거기 때문에 0을 제외한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수 그룹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일렉트릭 커브고 왼쪽 아래 보시는 거는 실수체 위에서의 타원 곡선이죠. 근데 오른쪽 아래 있는 거는 이제 파이너트 필드로 우리는 어차피 정수 연산을 해야지 암호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를 쓰고 있는 유한체 위에 타원 곡선을 투영해서 나온 점들의 집합을 필드로 군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너트 필드는 이제 P를 프라임이라고 할 때 FP라고 정의하는 거는 P보다 작은 수로 이루어진 필드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건 이제 그냥 어, 정수의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위에서 이제 ECG 연산은 ECG 멀티플리케이션 아까 전에 보셨던 공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히 모드 연산을 보게 되면 모드 연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모드 연산을 통해서 파이너트 필드를 구성하게 되고요. P 이상의 수를 모두 P 0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어떤 연산이라도 연산의 결과값이 파이너트 필드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ECC 이전에 배운 우리가 뭐 다른 그 이전 챕터에서도 이제 시계바늘 연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드 연산에서 보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항등호는 1이고 역원은 나눗셈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연산의 특징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진행을 하면은 n이 a-b 약수이면 a와 b가 모두 n에서 합동이다라는 게 성립을 하고
A 모드 n과 B 모드 n이 같다면 A와 B는 합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합동이면 A와 B가 모드 n에서 합동이면 B와 A도 모드 n에서 합동이고 A와 B가 모드 n에서 합동이면 A와 B가 모드 n에서 합동이고 B와 C가 모드 n에서 합동이면 A와 C도 모드 n에서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특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현산의 겉옷제곱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간단하게 7의 4승을 모두 12한 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과 같은데 7 곱하기 7 모두 12 연산한 것과 7 곱하기 7 모두 12 연산한 것을 모두 12한 것도 어차피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A 모드 n과 B 모드 n을 곱한 것은 A와 B를 곱해서 모드 n한 것과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서 연산을 해서 49 모두 1은 항상 1이니까 1 곱하기 1 모두 12에서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연산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시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은 그 모드 곱셈과는 다르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에디션과 더블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이제 모드 17을 사용하고 있는 제가 즐겨 찾는 그 암호학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모드 그 문메스에 나온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모드 17짜리 하이네트 필드가 되겠습니다. 2000파이널 필드 위에 x의 3승 플러스 7이 y의 제곱일 때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네, 여기서 x는 15, y는 13인 점을 뽑았습니다. 이 시험용 GF17에서 g를 가지고 연산할 때 EC 멀티플리케이션은 g 더하기 g는 2g가 될 때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2g점으로 연산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덧셈, 뺄셈, 곱셈을 자연수에서 하게 되면은 1, 1 바이 1 더하기 1 바이 1은 2 바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 자체가 다르지만 원래 연산 정의 자체가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고 연산 방법은 다음 챕터에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손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먼저 G 포인트에서 EG 포인트로 갈 때는 이제 더블링이기 때문에 아래쪽 이쪽 공식을 따르게 되고요. 람다의 경우에는 3x1의 제곱 플러스 a를 2y로 나누게 되죠. x1의 경우는 지금 15이기 때문에 15의 제곱을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알파 a가 지금 a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값은 675가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나눗셈으로 2y를 하게 되는데 y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을 나눌 때 이걸 이제 나누게 되면은 9분의 12 정도 돼서 3분의 4가 나오게 돼요. 3분의 4가 나오는데 이제 나눗셈 연산을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하고 있어서 갔다가 오겠습니다. 제가 수학에 좀 약해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 지금 4를 3으로 나눈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전 슬라이드에서 4 곱하기 6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3, 그러니까 3분의 1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3분의 1도 역시 필드 안에 있는 숫자예요. 유한체에서는 모든 연산이 다 필드 안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숫자이고 3분의 1이 있을 때 3분의 1 곱하기 a를 1이라고 하면은 a를 역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분의 1의 역원은 3이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필드 안에서 이제 b 곱하기 a가 1이라면은 b와 3분의 1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b를 찾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제 b 곱하기 a는 3이니까 b 곱하기 3이 b 곱하기 3이 1이 되는 점을 찾을 때까지 b를 하나씩 연산을 좀 늘려가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b가 1일 때는 3 모드 17이 돼서 3이 되고 b가 2일 때는 6 모드 17에서 6이 되고
3일 때는 9 모두 17 돼서 17이 되고, 결국 6이 됐을 때 18 모두 7이 돼서 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6이고 B가 6이니까 6이 3분의 1과 같다. 합동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어, 계산 방법을 좀 쉬운 방법이 있긴 하던데, 어, 일단은 여기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야산을 이어나가 보면은 4 곱하기 6은 24여서 24 모두 17하면은 람다는 7이 되겠고요. 그리고 x의 3승은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람다가 7이기 때문에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x1이 되겠죠. 그러면 7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5, 15가 지금 x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19 모두 17하면은 결과값이 2가 되고, y의 경우에는 x1에서 x3를 뺀 값이 지금 15-2죠. x1이 지금 g1이었고, x3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연산에서 나온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3 곱하기 17을 하면은 28 모드에서 28 연산이 되고요. 그래서 28 빼기 13 하면 10. 결론적으로 x가 2이고 y가 10인 이 지점으로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나눗셈 연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그 모듈러 연산에 의한 곱셈의 여건을 구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중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웠던 유클리드 호재법을 확장해서 나오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면 모듈러 연산에서 곱셈의 여건을 구하는 경우는 AX는 1과 합동인 경우의 x를 찾는 값이고, 이건 결국 ax 플러스 ny는 1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순서상 xy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것은 이제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a와 n의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네,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실제로 그 시각화해서 보여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가시죠.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매스를 여러 가지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에디션의 경우에는 2포인트를 더하는 거고, 셈이 이게 나왔으면 이건 에디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나눗셈 연산을 시각화한 거거든요. P하고 6P를 더했을 때 7P가 나오고, 이런 점들을 찾는 건데, 실제로 기울기를 우리가 이미 구하고 X좌표를 구한 상태에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선을 긋는 게 실제로 나눗셈 연산과 동일한,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을 긋는 게 전생 정하는 게 무슨 그게 사실 번더슨처럼 보이는데 네, 네, 이게 왜 그게 무슨 이런 건지 잘 이해가 그게 그 음, 그걸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X좌표는 실제로 쉽게 그 기울기만 구하면 네. 그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나눗셈의 경우에는 그 모듈 나눗셈은 그 꼭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나눗셈이라는 게 그 여건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서 곱해보면 할 아, 수 있는 아, 거라서 그걸 시각화하면 이렇게 직선을 긋는 것과 동일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제 나름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네, 설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은 다 했는데 이제 그 2G에서 4G로 가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또 한번 해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2G가 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2x가 2고 y가 10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더블링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 3분의 5분의 3이 나오고 5의 여건을 구해보면 7이기 때문에 람다는 4가 되고 x는 4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2에서 12가 되고 y는 2 빼기 12 예, 12 곱하기 4 마이너스 10 해서 모듈로 하고 나면은 1이 딱 되는, 예, 그래서 4G까지 갈 수 있는 4G 점은 X는 12, Y는 1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계산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숫자가 크긴 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까지 그 수식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유한체 자체는 그 일렉트 커브와 상관없는 숫자들의 집합이라서 이 숫자들의 집합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그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y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만족하는 점들을 구해야 돼요. 그 만족하는 점들을 구했을 때 그 점들이 그 곱셈과 덧셈, 나눗셈, 뺄셈에 대해서 모두 다 사이클릭하게 갇혀 있느냐, 클로즈되어 있느냐 라는 걸 계산해 보면은 어떤 타원 곡선들은 그 같은 서브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이클릭 되는 그룹의 숫자들이 있고 또 다른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다른 그룹에서 또 수렴하게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커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해당 그 사이클릭 그룹들을 서브 그룹이라고 하고 그 서브 그룹 안에 들어있는 R을 오더 미수라고 있던데, 예. R 포인트들끼리 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N의 경우에는 오더 오브 커브 전체 커브의 오더가 되겠고 H는 이걸 왜 코팩터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코팩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체 몇 개의 그룹이 있는지 코팩터라고 부르고 R은 각각의 서브 그룹에 들어있는 오더들을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쓰고 있는 SHP-256K1의 경우에는 코팩터가 1이기 때문에 서브 그룹도 하나밖에 없고 예, 원점 하나에서 출발하면 원점까지 돌아오고 다른 사이클릭 그룹은 없습니다. 여기 서브 그룹이 왜 나눠지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SHP-256K1 말고 ED256, 2515인가요? 그 다른 커브들 보면은 다른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에 그, 그, 지나가는 그 XY 좌표의 점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혹시 왜 원점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원점은 G입니다. G요, G. 예, 예. 네. 원점은 G입니다. 1G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원점을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SHP56K1인데 G를 지금 여기 주석 대기로 G를 여기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G점은 지금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 점을 지금 G로 잡고 있고요. 이 G에서 시작해서 계산을 했을 때 G까지 돌아오는 그 사이클릭 그룹이 이, 이 A하고 B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점들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 A가 0이고 B가 7인 경우에는 유한체 위에서 어,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만족한 점은 모두 G에서 출발하는 사이클룩 위에, 네, 그룹 위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커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다
계산을 해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1이 2, 5, 1 뭔가 그거는 3인가 8인가 그렇고 그게 다 계산이 돼 있어서 저는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알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옵젝터가 1이라는 말이 서브그룹 자체가 한 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팅 점이 지금 그 슬라이드에 해주신 그 해당 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점을 하더라도 순환을 시켜보면 결국에 그 G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그 N하고 H하고 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코펙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펙터가 그 SCP-56K1의 경우에는 1인데 커브 2519의 경우에는 8이고 커브 4448의 경우에는 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미 암호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올려놓으셔서 저희는 그냥 파라미터로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브의 선정의 중요성은 지금 P1707 커브라고 해가지고 좀 잘못된 커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커브의 경우에는 그 1G를 5 by 9로 뽑았을 때 5, 9를 두 번 더하면 5, 8이 되고 5, 8을 두 번 더하면 무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걸 뽑게 되면 이제 암호화나 뭐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커브라도 G를 잘못 뽑으면 그 원소가 그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암호학자들이 세밀하게 선택한 커브와 G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서로 선정할 때 최대한 그 오더가 프라임에 가깝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어, 우리가 암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미 오더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걸 우리가 선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도 이게 질문 많은지 모르겠는데 예, 그 어떤 유한체 위에서 타원곡선을 선택할 때 그러면 그 원소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그룹의 원소 개수. 그 그룹의 원소 개수가 최대한 소수에 가까우면은 그 소수에 가깝게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개수가 소수일 필요는 아마 없나요? 프라임 개수랑 자체가 네. 소수가 돼 있고 개수가 프라임 소수. 중에 소수. 네, 당연히 개수는 그 유한체의 개수는 P-1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유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타원곡선 점수 있잖아요. 그건 그룹이잖아요. 체가 아니라 그룹의 이제 원소 개수가 지금 이제 설명 들었을 때 최대한 소수에 가까워야 좀 안전한 건지. 소수에 가까워야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G가 무조건 소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수여야지 이게 순환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긴 하고요. 거기서도 그 G를 잘 골라야지 최대한 많은 원소의 개수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 혹시 질문하신 게 무이수가 그 256승에 최대한 가까워야 많은 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말.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질문이신가요? 질문 그거셨죠. 그냥 이거 제가 한 건 더 제가 좀 이해를 더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T 모듈러스에 가까운 G여야 한지 않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질문. P에 최대한 가까운 그게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죠. 네. 그게 찾아보면 팩터 값이 n분의 P에 근하는데 팩터 값이 n P에 최대한 가까운 뭐 C브레임은 어려운데 그거는 링크는 잘 있거든요. 괜찮아요. 배치가 팩터가 1이면 좋은 겁니다. 그 G의 오더가 크다는 게 그만큼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역산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G가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0이 다 붙여서 해가지고 800G가 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커버링을 이 256에 가능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이 적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크면 클수록 포함해서
근데 저는 그거 G가 아무리 커도 네. 아까 잘못된 G였으면은 네. 애초에 순환되는 게 N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N이 이제 늘어나야 좋은 커브라고 네, 말씀하시는 궁금한 거예요. 거는 퍼펙트 값이 뭐 역산해가지고 G라는 걸 크게 했을 때 이 큰 값으로 제너레이팅된 N의 개수가 되게 많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G가 작든 크든 막상 순환시켜 보면은 N의 개수가 적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암호학자들도 이거를 모두 전수조사 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뭔가 계산하는 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코팩터가 막 한 1억 5천 이 정도 되면은 그 위수의 수가 유의미하게 적어질 것 같긴 한데 8 이 정도 지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 커브 2519도 8이잖아요. 8이면 3비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위수가 충분히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일시키 만들어서 뭐 키 익스포트 하고 하다 보면은 꼭 코팩터 값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디 WSA 해가지고 쓰면은 항상 1로 나오고 그렇게. 항상 1인데 그죠. 아까 질문하다 웃긴 게 컴퓨터가 1이라는 말은 충분히 큰 그룹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게임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컴퓨터 8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타원 곡선들을 평가할 때 그 전체 그룹의 크기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특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던 거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없으면 다음 세미나 그럼 네. 네. 코팩터가 많을 때 네, 많은 커브가 더 좋은 건지 그게 암호화적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할 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제 그 타원곡선을 우리가 왜 쓰는지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렉트 커브를 그 FP 위에 투영했을 때 G를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K는 프라이빗 키, P를 퍼블릭 키라고 하는데 P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G를 K번 더해서 구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P는 K 곱하기 G가 되고 P를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곱하기 할 때 그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들이 그 로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빨리 구할 수 있는데 K를 구하기 위해서 P를 G로 나누는 연산은 매우 느리다. 이것이 지금 타원곡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암호학적 근거가 되고 ECDLP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타원곡선이 결국 뭐 도너츠 모양으로 된다고 하길래 뭔 소린가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붙여보고요. 5초만 보고 가시면. Two-dimensional space with real numbers is an infinite plane. A two-dimensional finite field can be visualized as a 어떤 segmented grid 유한체가 있을 때 directed around the 유한체 surface 위와 of 아래가 torus. 만나고 양쪽 If we 오른쪽 project 왼쪽도 our elliptic 만나는 curve in its 그 simplified Lagrange 이체를 transform 구하려고 on a 하면 그걸 finite field 토러스로 and 표현할 infinitely 수밖에 wind it up 없다고 around the 하더라고요. torus, we can look for points in the curve where it hits the finite 토러스 field grid. 위에다가 타원곡선을 These points are 투영하고 called 거의 rotational points. 그 만나는 And if 점들을 we forget 구하고 about the 나면은 smooth 그게 curve 우리가 we 알고 started 있는 with, 그 we can work 유한체 with a 위 set of 오더 these points almost the same way as we would work with a smooth curve on a 설명을 영어로 하고 two-dimensional 있는데 infinite plane.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When 그렇고 talking about elliptic curves in practical cryptography, we are in fact talking about this set.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타원곡선 배울 때 저 빨간 색깔 줄이 우화 원점인가? 라는 점을 추가로 합집합으로 잡아주던데 맨 처음에 이 시를 정의할 때 네.
그 결국에는 항등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등원을 만족시켜야 덧셈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무한 0점이라는 하나의 그 0점 집합을 추가로 합집합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저는 공부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 그림에서 그냥 저 빨간 색깔 줄이 그냥 그런 걸 의미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네. 빨간 색깔 줄은 사실 그게 아니라 요게 필드로 돼 있는 거 요렇게 말고 요렇게 묻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쓰는 소수 있잖아요. 아까는 13인가 그랬던 거. 그 선을 13 혹은 0으로 지금 한 게 이 빨간 선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음, 아예 무한 0점으로 관련이 없는 거군요. 그럼 파란 선은 파란색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붙일 때, 네, 똑같이. 네. 그렇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파이썬 코드 이런 걸 준비하진 않아요. 혹시 그쪽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혹시 추가로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다른 쪽 조건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분도 계셔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 중에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파이썬 코드 그런 걸좀 예. 하는데 마이크 켜주시고요. 선생님은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들리네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지미송이 지은 그 비트코인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의 그 앞 세 챕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처음에 좀 다음곡선이 뭐 유한체 이야기를 왜 하나,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미송이 유한체 클래스를 구현하고 그 클래스 객체를 타원곡선 점더셈에 넣어가지고 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유한체 안에서 타원곡선 점더셈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형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원곡선 암호 스칼라 곱 이용해서 이산로그 문제 기반으로 암호화 방법이라고 봤고 유한체 정의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이제 나머지 연산을 활용해서 유한체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한체 상의 점 클래스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터에 숫자 정수와 위수 프라임 소수를 넣고 그것을 멤버 변수로 저장해 놓고 네, 이퀄 연산에서는 소수가 같은지 그리고 정수 숫자가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덧셈과 뺄셈에서는 첫 번째 있는 add 함수가 덧셈인데요. 일단 프라임이 같은지 비교를 한 다음에 숫자를 이제 더하는 그 타겟의 숫자들을 더하고 프라임으로 나머지를 때려줘서 그 유한체 점 객체를 다시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뺄셈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수를 나눠주고 빼고 네. 여기서 나눗셈이 조금 복잡했는데 일단 곱셈부터 보면 덧셈과 뺄셈과 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지미송은 페르마소 정리로 간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줄에서 양쪽이 같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P가 위수인 유한체, 나머지 연산 유한체와 오른쪽에 1부터 P-1까지 있는 것을 N을 곱한 것을 P로 나머지 한
집합이 같다고 하는데 연습 문제에서 직접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같다고 나왔는데 직관적으로 왜 같은지는 저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스킵을 했고요. 같다고 해서 같다고 한다면 이 원소들이 유한하니까 각 원소들을 전부 곱한 값이 동일하다고 방정식을 만들고 그 양변을 비교를 하면 가장 아래 그 n의 p-1승을 p로 나눴을 때 1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이제 곱셈의 역역산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b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준 것 같고 b의 마이너스 1승은 잠시만요. p의 마이너스 1승 그 n의 p의 마이너스 1승을 모듈로 p한 것이 1이기 때문에 b의 마이너스 1승은 b의 p 마이너스 2승이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2 나누기 7은 2 곱하기 7의 p 19승 마이너스 2로 페르마 소정리 활용해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적용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true div를 보시면 넘버는 셀프 넘의 other 넘버에 p-2승을 해주고 소수로 나머지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체 점 클래스를 구현을 했고요. 뒤에서 타원곡선 점덕셈도 타원곡선의 점 클래스를 만들고 그 덧셈 연산을 재정의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타원곡선 점 클래스에 인수로 XY 좌표값을 넣고 그 타원곡선 정규식에 그 개수인 AB 값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AB 값과 XY 값을 다 받은 다음에 일단 넌인 경우는 그냥 리턴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까 그 정승님이 말씀해주신 무한 원점을 여기서는 그 밸류에 넌 값을 넣은 것으로 그냥 만들어 정의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if문을 보시면 그 주어진 타원곡선 방정식에 XY 값을 넣었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봐서 만들려고 하는 좌표값이 해당 타원곡선상에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컨스트럭트 할 때. 그 다음 이퀄 연산도 비슷하게 AB 값과 XY 값 전부 비교를 해서 동일한 타원곡선에 있는 동일한 점인지를 비교를 하고요. 점덕셈은 이제 두 점을 이으는 직선에 그 X축으로 대칭시킨 점을 타원곡선상에서 점덕셈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 점덕셈을 타원곡선의 점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점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항등원과 여건의 이 부분이 항등원과 여건과의 덧셈에 해당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항등원이 이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아직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와 잠시만요. A와 어떤 무한 원점을 더했을 때 A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I점을 저는 접근해서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의한 거는 그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A가 아닌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여건이 X축의 수직인 직선에 이제 접하는 그 마이너스 A가 있는 점인데 A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항등원과의 덧셈인데요. 만약에 연산의 타겟인 셀프가 넌값, 즉 항등원 무한원점이면 그 other, 다른 타겟인 그 다음 곡선상의 점을 리턴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밑에가 여건의 경우인데 x 값이 같고 y 값이 다른 경우, 즉 오른쪽에서 보이는 a 값과 마이너스 a 값이 덧셈에 들어갔을 때는 넌으로 다음곡선상에 점을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이 점은 무한 원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두 점이 x축에 수직인 직선에 있지 않은 경우, 즉 오른쪽에서 보이는 a와 b 점의 경우에 점더셈 공식 유도를 하는데 아까 평순이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x3, x3와 y3를 얻게 되고 x 값과 y 값이 같지 않은 경우에 위에 점더셈 유도 공식에서 얻은 x3, y3 값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s는 기울기 값을 구한 거고 x3와 y3는 각 위의 공식을 변환한 것입니다. 이제 두 점이 같은 경우로 미적분을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x3, y3 값 안에 넣어주면 위에 공식이 나오고 똑같이 기울기가 다르고 x3, y3 값을 변환한 그 경우의 덧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우는 x와 y 값이 같고 x 값이 같고 y가 0인 경우에 분모가 0이 돼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 무한 원점을 리턴해 줍니다. 그때 그럼 여건. 이 부분을 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구현을 하고요. 지금 구현된 타원곡선상의 점을 보면 왼쪽에서 컨스트럭트하고 우측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코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타원곡선 유한체에서의 타원곡선상의 점을 만들 수 있는데요. A와 B, X와 Y를 유한체상의 점, 그리고 미수가 223인 점으로 만들고 이 객체들을 타원곡선상의 점 클래스에 넣어주면 이후에 이런 플러스 연산들은 전부 점더셈에서 제정이 된 그런 사칙 연산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은 전부 유한체에서 제정이 된 그 모듈러 연산이 적용된 그 사칙 연산이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이 유한체에서의 타원곡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 곱을 하면 랜덤한 적폐평상수의 랜덤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해서 이상로그 문제라고 하고 스칼라 곱, 그 유한체가 유한한 원소의 수여서 스칼라 곱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이제 순환하기 때문에 무한 원점에 도달하는데 그 무한 원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원소들을 모은 것을 유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타원곡선으로 아마 이더리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개수가 A와 B가 0과 7이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왼쪽 첫 번째 줄에 있는 타원곡선 방정식을 보이고 있고 위수는 이게 256승에 좀 몇 개를 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성점 좌표는 주어져 있고요. G의 위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곡선의 특징을 말하는 게 이제 방정식이 간단하고 유한체의 위수와 군의 위수 모두 2의 256승에 매우 가까워서 엄청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성점을 넣고 P도 주어준 다음에 그 비트코인의 타원곡선을 방정식을 돌려보면 그 점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 타운곡선의 그 생성점과 위수들로 점을 만든 다음에 분의 위수인 n을 더 곱했을 때 항동원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그 유한체상의 점 클래스와 타운곡선상의 점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SEC로 시작하는 타운곡선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유한체에서 프라임 값을 위에서 주어진 비트코인에서 주어진 P 값을 고정해서 S256 필드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는 기존의 그 유한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연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운곡선도 위수 n을 넣어서 위수 n을 넣고 지금 위에서 정의한 S256 필드를 생성자의 인수로 넣어줘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n이 저기서 사용되네요. 네, n이 9의 위수니까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나머지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네. 이해 못했는데. 아닙니다. P는 유한체상의 위수이고 n은 타운곡선상의 전덥셈을 할 때 그 집합에서의 위수여서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n 이상으로 멀티플리케이션 하지 않기 위해서 스칼라 곱셈 계수를 n으로 나눠 나머지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n 이상은 그 곱해봤자 돌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럼 G라는 그 값이 애초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G는 이제 그거랑 그러니까 네. SE256 필드를 네. 사가지고 유한체를 만든 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그 SE256 포인트가 뭔가 제너레이팅 포인트 없이 그냥 애초에 이거 컨스트럭트 할 때 넣는 값인가? G 값은 타운곡 타운곡 찾아내서 넣은 거 아닐까요? 이게 뭐 그냥 사실 제가 이 코드만 봐서 그러는데 이 코드상에 정의가 안 돼 있길래 이게 그냥 G라는 점이 있어야 n을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좌표를 넣고 있지 키를 넣고 있지 않아서 좌표가 그거랑 이미 별- G에서 멀티플리케이션 된 좌표를 넣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 유한체와 타운곡선 클래스를 활용해서 그 S로 시작하는 유한체와 타운곡선 다시 만들고 거기에 그 생성점 XY 좌표를 인수로 줘서 SECP256K1 타운곡선상의 그 점을 객체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그 n 값을 곱해보면 무한 원점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비트코인에서 활용하는 그 타운곡선상의 점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가 궁금해서 그 뒤에 뒷장에 나오는 게 디지털 서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할 때 그 말씀해 주셨듯이 P 값이 공개키 XY 좌표고 E 값이 비밀키입니다. 혹시 9시까지 하면 될까요? 저희 9시 반까지 이야기는 아, 네. 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그래서 디지털 서명 저 잘 몰랐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G 값과 P 값은 그 서명자와 검증자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서명자가 이제 검증하는 사람한테 제출하는 값은 결국 R과 S입니다. 근데 Z도 공유된다고 봐야 됩니다. Z는 그 서명자가 이 서명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정해놓은 그 메시지를 해시한 값이라서
이것도 둘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ECDSA가 Elliptic Curve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의 약자이고 비밀 키워 공개키이고 KGR. G의 K 스칼라 곱한 게 R인데 R은 이제 어떤 좌표 평면상의 점이겠죠. 그 점의 X 좌표가 대문자 R이 좌표이고 XY 점 위치이고 소문자 R이 대문자 R의 X 좌표입니다. 이것도 디지털 선명에서 중요한 포인터더라고요. 그래서 검증할 때 쓰는 방정식은 UGVP는 KG이고요. 결국 E를 알면 UV 값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알 수 있냐면 U를 우항으로 옮기고 이제 개수들을 정리를 하면 저희가 K도 임의로 서명자가 정하는 거여서 E와 K 값을 아니까 U의 쌍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냥 암호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여기에 암호화를 하고 내가 내가 서명을 하고 이 서명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까지 증명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Z값은 그 서명 정보들과 함께 보내는 나의 액션 메시지의 해시이고요. R은 그 검증 방정식의 우항의 R좌표의 X값입니다. 이 R도 필요한 것이 만약에 R을 안 보낸다고 하면 이제 무작위로 엄청 많이 생성해서 하나만 때려 맞추면 그것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R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Z값과 R값을 UV 순서쌍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S라는 값으로 S를 분모로 하는 S분의 Z, S분의 R을 UV로 정의한 다음에 서명자는 E 값과 K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S 값을 조절해가지고 그 검증 방정식을 충족하는 이 UV 순서쌍을 찾아서 보내더라고요. 그 E 값과 K 값을 알면 그 S 값을 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는 오른쪽에 이 수식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검증 방정식에서 이 P를 EG로 바꾸고 U 플러스 V는 K니까 U랑 V에 S분의 Z랑 S분의 R을 넣어주고 정리를 하면 S는 이제 Z 플러스 RE K라는 이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E와 K 그리고 Z를 아니까 이 S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R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명 검증 절차는 그 서명자가 서명으로 R값과 S값을 검증자에게 보내고 메시지의 해시값, J값도 검증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U값과 V값을 만들고 이 검증 방정식에 넣은 다음에 이것이 일치하면 이제 서명한 사람이 비밀키를 알고 있다. 그리고 Z라는 이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그 UV를 만드는 식들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한 건데요. 아니,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그 시그니처 클래스에 R과 S 값이 있고 그 메소드로 베리파이가 있는데 그 페르마 소정리에서 간단하게 했던 그 나눗셈을 가져와서 이 S를
n-2승을 해줘서 그 s에 inb를 곱해버리면 나눗셈을 한다는 게 되는 것으로 만들고, z를 s로 나눈 값을 u로 하고, r을 s로 나눈 값을 v로 하고, 토탈 v 셀 뭐지? 아, 셀프를 p 값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방정식이 이 토탈 kg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토탈이 여기서 볼 수 있는 kg 값이 돼서 결과값으로 나온 kg 값이 서명자가 보낸 그 r의 r 값과 같은지를 보면 서명자가 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서명 생성 절차인데요. 서명 해시, 그 메시지를 해시한 값이 z가 주어지고 비밀 키는 이미 알고 있고 eg는 p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k를 선택하고 k0부터 이제 k를 생성점에 스칼라 곱해서 r 점을 구한 다음에 x값 r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이 r, z 값, k 값을 활용해서 s를 만들고 서명으로 rs를 이제 검증자에게 제출합니다. 공개키는 공유된 정보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것들을 그냥 파이썬 코드로 옮긴 건데요. 프라이빗 키 클래스의 시크릿으로 e 값을 가지고 있고 e와 g를 곱한 그 p 포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놓고 지금 다시 봐서 이게 저희 잠깐 봐서는 바로 이해 못하니까 네. 편하게 해줘도 됩니다. 제가 디터미니스틱 K를 가져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 추가해서 디스코드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고한 자료는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트코인 지미송 책이 주를 이뤄서 이 부분 다시 보시고 싶으면 책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질문하거나 궁금한 점 있다거나 이런 거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도 질문을 던져도 되고 아니면은 질문에 뭐 이렇게 어드바이저한테 명확한 답이 안 오면 저희가 뭐 다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디지털 설명 알고리즘 이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 그나마 유관세나 타원공사 연구가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좀 못해서 혹시 요거가 좀 더 잘 풀이해줄 수 있는지 좀. 그리고 무한원점도 좀 궁금했던 포인트였던. 무한원점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느끼기에는 이거를 냅두면은 체계가 깨지니까 요거는 배제하고 생각하자라는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까 배제한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 주어야만 이제 이 체계가 완벽해진다고 저는 이해를 하긴 했었거든요. 어떤가요? 공부하시는 분들 무한원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그 덧셈이 유한치 않게 있게 만들려고 꾸며놓은 거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넘어가면 또 계산이 다 돼서 나오잖아요, 값이. 그쵸?
그건 또 신기하다. 저도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좀 딱 정리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결론적으로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핑핑 돌아서 우리 원점까지 오는 게 지금 이 유한체의 끝이라는 식, 그러니까 이 뭐지 G 값에 계속 그 뭐지 곱셈을 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오는 유한 원점까지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 무한원점이 만약에 17이라고 하면 16 더하기 15는 무한원점으로 넘어서 13고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거는 무한원점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요체의 그 크기를 제한하는 그 프라임 P 값은 무한원점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 EC 포인트 20 에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한원점이 네. 그러니까 오더가 3개밖에 없는 그룹이고 1, 2 무한원점이면 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2 더하기 2는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2 무한원점 1 다음에 2가 되는 거잖아요. 무한원점 그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무한원점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산되는지 뭐 그렇게 계산을 이해했는데 그게 무한원점 아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했어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무한원점이 항등원이니까 뭐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이해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더하기로 생각하면 항등원이 0이고, 그러니까 네, 뭐 여기 지금 이제 분위기니까 뭐 어떤 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저 그어가지고 이제 더하기를 정의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네.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알아서 저도 궁금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무한원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요거 그러면 더 이거 말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